새벽 공기는 늘 비슷한 냄새를 품고 있었다. 차갑고 눅눅하며 어딘가 금속성의 향이 섞인 공기. 이강인은 알람이 울리기 직전에 눈을 떴다. 핸드폰 화면이 아직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5시가 되기까지는 아직 10분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알람을 끄지도 않았다. 그냥 손을 뻗어 화면을 엎어 놓았다. 소리가 울리기 전에 이미 몸은 깨어 있었다. 택배 일을 시작한 뒤로 생긴 습관이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생각은 그 다음이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에 누워있는 김유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젯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던 탓인지 얼굴에 피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잘 정돈된 이목구비, 관리된 피부, 결혼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 강희는 잠시 유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괜히 오래 보면 마음이 복잡해질 것 같았다. 부엌으로 나와 불을 켜지 않고 냉장고를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반찬통 몇 개와 생수병, 그리고 유정이 사다 둔 고급 요거트가 눈에 띄었다. 가격표가 붙어 있던 게 기억났다. 이건 몸에 좋은 거야라며 웃던 유정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다. 강희는 그 요거트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넣었다. 대신 물을 한 컵 따라 마셨다. 믹스커피 봉지를 찢어 컵에 붓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커피 향이 부엌에 퍼졌다. 유정이 싫어하는 냄새였다. 이런 거 마시니까 몸 상하지. 그 말도 기억났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거리, 간간이 지나가는 택시 불빛,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첫차 소리. 이 시간은 늘 그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길이 맞을까? 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찾기엔 이미 너무 오래 이 길을 걸어왔다. 현관에서 작업화를 싣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문을 열기 전 그는 자연스럽게 거실을 둘러봤다. 새로 산 소파, 벽에 걸린 액자, TV 옆에 놓인 고급 스피커. 하나하나 유정의 선택이었다. 카드 할부, 무이자라는 단어가 늘 따라붙었다. 강희는 속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계산을 시작하면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다시 한번 몸을 감쌌다. 주차장에 세워둔 택배 차량이 보였다.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흰색 트럭. 그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시동을 걸며 강희는 무심히 백미러를 바라봤다. 거울 속의 얼굴은 평범했다. 지나치게 지쳐 보이지도 그렇다고 여유로워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할 뿐이었다. 물류센터는 이미 분주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박스들이 쉼없이 흘러갔고 기사들은 각자의 구역 번호를 확인하며 짐을 옮겼다. 욕설과 웃음, 한숨이 뒤섞인 공간. 강희 형, 오늘 물량 많다? 누군가 물었다. 평소랑 비슷해. 강희는 짧게 답하며 박스를 들어 올렸다. 무게를 가늠하는 손놀림이 능숙했다. 그는 일부러 요령을 숨겼다. 너무 잘하면 눈에 띄고 눈에 띄면 피곤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가 하나 차여 있었다. 값비싼 시계가 아니었다. 다만 시간이 정확했다. 형은 진짜 성실해. 쉬지도 않고 그냥 할 일 하는 거지. 강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습관 같았다.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웃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곳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정오 무렵 잠시 쉬는 시간. 강희는 트럭 안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김치와 계란말이, 전날 저녁 남은 반찬.
유정은 요즘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다. 각자 바쁘잖아라는 말로 대신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유정이었다. 여보, 오늘 카드 문자 왔어? 아직? 아, 내가 어제 가방 하나 샀거든. 회사에서 필요해서. 강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얼마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그 말에 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알겠어라고만 말했다. 통화를 끊고 나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체면. 그 단어는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워졌을까? 강희는 다시 도시락을 들었다. 밥은 이미 식어 있었다. 이 시각 유정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작은 곳에 머무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파우치가 놓여 있었다. 새로 산 가방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유정 씨, 오늘 본부장님 미팅 있지? 동료가 말했다. 응. 유정은 머리를 정리하며 거울을 봤다. 오늘은 좋은 인상을 남겨야 했다. 그녀는 남편이 택배기사라는 사실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괜히 설명해야 할 것 같았고, 설명하는 순간 자신도 작아질 것 같았다. 그녀는 더 큰 세계를 원했다. 그리고 그 세계에는 이강희의 트럭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낮보다 더 무거웠다. 이강희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TV는 꺼져 있었고 유정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 불빛이 얼굴 아래쪽을 비추고 있었다. 왔어? 유정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응. 강희는 작업화를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땀 냄새가 배어있는 옷이 신경 쓰였지만 바로 씻을 기운은 없었다. 그는 부엌 쪽을 힐끗 봤다. 밥은 먹고 왔어. 그 말에 강희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유정은 요즘 자주 그랬다. 혼자 먹거나 회사 사람들과 먹거나 같이 먹는 저녁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강희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은 거의 그대로였다. 그는 그 중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오늘 카드 문자 왔어. 유정이 말했다.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응. 이번 달 할부가 좀 많더라.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다. 그래서 유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이미 준비된 말이 있었다. 당신도 이제는 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뭘? 언제까지 이 일 할 건데? 강희는 천천히 유정을 바라봤다. 그 질문은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건 처음이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난 계속 생각했어. 유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옆에 놓인 가방을 집어들었다. 오늘 산 가방이었다. 아직 비닐도 떼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가방, 우리 회사 본부장도 같은 브랜드 써. 사람들 다 보는데 나만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해? 그 말에 유정의 표정이 굳었다. 필요하지. 내 위치에 맞게. 그럼 나는? 강희는 무심코 그렇게 물었다. 유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솔직히 말하면 내 위치에 안 맞아. 말은 칼처럼 정확하게 꽂혔다. 강희는 그 순간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택배일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이 들면 어떡해? 지금은 그게 내일이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유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늘 지금만 살아. 계획이 없어. 강희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계획이 없다고.
그는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택배 일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선택인지, 누구의 지시 아래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도 힘들어. 유정은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 다들 남편 얘기하는데 난 할 말이 없어. 그 말은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의 고백이었다. 강희는 그제야 알았다. 유정은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괜찮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걸.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깨지고 있다는 것도. 전자레인지가 멈췄다. 그러나 강희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았다. 며칠 뒤 강희는 물류센터 사무실로 불려갔다. 이강희 기사. 관리자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요즘 성과 좋아. 클레임도 없고 그냥 할 일 했습니다. 본사에서 눈여겨보고 있어.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는 일부러 속도를 조절해왔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더 큰 구역 맡길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그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곳에서 튀는 건 아직 이르다. 그날 저녁 유정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유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본부장님이랑 술 마셨어. 그래. 박중원 본부장. 이름을 굳이 강조하듯 말했다. 되게 세련된 분이야. 말도 잘하고. 강희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요즘 그들의 방식이었다.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 뭐가? 사람은 자기 레벨에 맞는 환경에 있어야 한대. 유정은 신발을 벗으며 웃었다. 그 웃음은 이미 마음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잤다. 침대는 넓었고 거리도 충분했다. 강희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다. 이미 유정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떠날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김유정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공들였다. 파운데이션은 얇게, 대신 윤기를 살렸고 립은 튀지 않으면서도 색감이 분명한 것으로 골랐다. 회사에 가는 날마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이유 없이 더 신경이 쓰였다. 오늘 본부장 미팅. 그 생각 하나로도 심장이 약간 빨라졌다. 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크지 않은 규모의 회사, 번듯하다고 하긴 애매한 인테리어, 하지만 나름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유정은 이 회사가 싫지는 않았다. 다만 여기에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 둘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본부장님 오늘 온다며? 응, 박중원 본부장. 본사에서. 유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보며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귀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미지가 그려졌다. 본사, 본부장. 그 단어들은 늘 돈과 연결되어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중원이 들어왔을 때 유정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는 걸 느꼈다. 그는 확실히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키가 아주 큰 건 아니었지만 몸선이 반듯했고 정장은 몸에 정확히 맞았다. 너무 새 것처럼 반짝이지 않으면서도 값이 나간다는 느낌은 충분히 풍겼다. 손목에 찬 시계는 굳이 아는 척하지 않아도 브랜드가 느껴졌다. 박중원은 회의실을 한번 훑어보고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낮지도 높지도 않았다.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톤. 유정은
그 미묘한 여유가 마음에 걸렸다. 회의가 시작되자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잘 듣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하고 가끔 짧게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들은 날카롭기보다는 상대가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질문들이었다. 유정이 준비한 자료를 설명할 차례가 왔다. 김유정 씨. 그가 그녀를 불렀다.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를 넘겼다. 말하는 동안 박중원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걸 느꼈다.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정리 잘했네요. 회의가 끝난 뒤 그가 말했다. 현장 이해도가 높아요. 그 한마디에 유정의 가슴 어딘가가 살짝 들썩였다. 그건 칭찬 그 이상이었다. 점심은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함께했다. 평소 유정이 쉽게 오지 않던 곳이었다. 메뉴판 가격을 보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계산을 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박중원은 메뉴를 고를 때도 망설임이 없었다. 이건 제가 추천해요. 가성비 좋아요. 가성비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어울리지 않게 들렸다. 그럼에도 그는 자연스럽게 그 말을 썼다. 김유정 씨는 결혼하셨죠?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그가 물었다. 유정은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 그러시구나. 박중원은 더 묻지 않았다. 그 반응이 유정을 안심시키면서도 묘하게 불편하게 만들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다음 질문을 던졌다. 남편은 뭐 하세요? 라든가.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마치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 태도가 유정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퇴근 후 유정은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근처 카페에 들러 앉았다.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커피 맛은 평소보다 썼다. 문득 이강이 떠올랐다. 지금쯤이면 물류센터에서 막 나왔을 시간. 땀에 젖은 셔츠, 피곤한 얼굴. 그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예전에는 그 모습이 성실함으로 보였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다른 세계 같지? 유정은 자신의 가방을 내려다봤다. 오늘도 어깨에 걸려 있었다. 카드 할부로 산 가방. 그 가방은 그녀를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해주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이강이었다. 오늘 늦어? 응. 회식? 알겠어. 짧은 대화.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유정은 통화를 끊고 나서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는 자신을 깨달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날 밤 유정은 잠들기 전에 SNS를 오래 들여다봤다. 잘 사는 사람들, 명품, 여행, 고급 레스토랑. 그녀는 그 세계를 동경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의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박중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시계, 말투, 여유.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생각은 끝까지 가지 않았다. 대신 다른 생각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그 생각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김유정의 마음은 이미 집 밖으로 한 발짝 나가 있었다. 김유정은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퇴근 후 약속이 늘었고 약속이 없더라도 회사 근처에서 잠깐 볼 일이 있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애매했고 그렇다고 진실이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한 말들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오늘은 조금 늦어.
유정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강희는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회식? 비슷해. 강희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요즘 그의 방식이었고 그녀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강희는 잠시 서 있다가 창가로 가서 불 꺼진 거리를 내려다봤다. 불빛들이 흐릿하게 겹쳐 보였다. 유정이 도착한 곳은 회사 근처의 바였다. 겉에서 보기엔 소박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곳. 박중원이 골랐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장소는 이미 특별해 보였다. 여기 괜찮죠? 그가 물었다. 네. 유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중원은 늘 이렇게 물었다.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사실상 선택지는 이미 그가 골라놓은 뒤였다. 술잔이 오가며 대화가 이어졌다. 회사 이야기, 업계 이야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 이야기로 넘어갔다. 김유정 씨는 욕심이 있는 편이에요. 박중원이 말했다. 그게 나쁜 뜻은 아니고. 제가요? 유정은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네. 그냥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그 말은 유정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말했다. 박중원은 그 대답에 만족한 듯 미소 지었다. 사람은요, 자기 욕심을 부정하면 더 불행해져요.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유정에게는 허락처럼 들렸다. 술자리가 끝났을 때 이미 밤은 깊어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차가웠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박중원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유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은 조용했다. 고급스러운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유정은 시트를 느끼며 생각했다. 이 차는, 이 사람은 내가 꿈꾸던 세계에 더 가깝다. 남편분은 박중원이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유정은 긴장했다. 어떤 분이세요? 그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처럼 들렸다. 유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착해요. 착한 사람. 박중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착한 사람이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죠.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다. 유정은 반박하지 않았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유정은 손잡이를 잡고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 즐거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요. 박중원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말했다. 다음엔 더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해요. 유정은 차에서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 강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왔어? 응. 유정은 외투를 벗으며 대답했다. 술 냄새가 조금 났다. 누구랑? 강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 사람들이랑. 본부장도? 유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 아니. 강희는 말을 흐렸다. 그 짧은 대화 속에 두 사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강희 씨. 유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솔직해지자. 강희는 고개를 들었다. 나 지금 이 생활이 답답해. 그 말은 준비된 말이었다.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유정을 더 자극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뭘 말하길 바라는데. 당신 계획. 강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있어. 언제? 지금은 말할 수 없어. 그 대답은 유정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항상 그 말이야. 말할 수 없다. 나중에 조금만 더. 유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지금이야. 지금 살고 싶다고. 그 말에 강희는 마침내 말했다. 그럼 나랑은 안 맞는 거겠지.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유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다. 그래.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데까지 온 거야. 그날 밤 유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강희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유정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선택은 늘 용기가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자신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유정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전날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다. 말은 날카로웠지만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강희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다. 부엌 식탁 위에는 간단한 메모가 놓여 있었다. 먼저 나갈게. 짧은 문장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는 말이나 저녁에 이야기하자는 말이 덧붙었을 텐데 지금은 없었다. 그 사실이 유정의 기분을 묘하게 상하게 했다. 왜 이렇게 담담해? 그 담담함은 유정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회사로 가는 길 유정은 계속해서 어제의 대화를 곱씹었다. 강희의 말투,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내뱉은 한마디. 그럼 나랑은 안 맞는 거겠지. 마치 이미 모든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유정은 그 말이 비겁하다고 느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렸다. 왜 선택을 나한테만 떠넘겨?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박중원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어제 이야기 계속 생각났어요. 김유정 씨는 더 큰 자리에서 빛날 사람 같아서. 유정은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과찬이세요. 그 짧은 답장 하나를 보내기까지 그녀는 여러 번 문장을 고쳤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그러나 마음은 이미 그 거리보다 앞서 나가 있었다. 점심시간, 박중원은 유정을 따로 불렀다. 잠깐 산책할래요? 회사 근처 공원. 평일 낮이라 한산했다. 햇빛이 벤치 위로 부서지듯 내려앉았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그가 말했다. 그래요? 네.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유정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생각보다 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은 늘 어렵죠. 박중원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항상 여지를 남겼다. 근데요, 그가 말을 이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 말은 유정의 마음을 정확히 찔렀다. 계속 참고, 계속 미루는 거. 그는 유정을 보며 말했다. 그건 결국 지금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유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그럴듯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유정은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강희가 오늘은 늦게 들어온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오늘 물량 많아서 늦어. 예전 같았으면 기다렸을 것이다. 오늘은 아니었다. 유정은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집에 들어갔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깔끔했다. 강희가 정리해 놓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세탁된 작업복, 가지런히 놓인 신발, 치워진 거실 테이블. 그 모습이 유정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 정리하는 것 같지? 그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서늘했다. 강희가 들어온 건
밤 12시가 넘어서였다. 아직 안 잤어? 그가 물었다. 응. 유정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야기 좀 하자. 그 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강희는 천천히 외투를 벗고 맞은편에 앉았다.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유정이 먼저 말했다. 우리 지금 모습.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할게. 유정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난 지금 이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 알아. 당신은 항상 나중을 말해. 근데 난 지금이야. 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각자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다.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강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유정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 말의 뜻이 뭔지 알고 말하는 거지? 응. 유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단단해졌다고 믿었다. 그럼 더 붙잡지 않을게. 강희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유정은 그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당황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미 마음 떠났잖아. 그 말에 유정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쉽지 않아. 강희는 천천히 말했다. 근데 더 붙잡는 건 너한테도 나한테도 잔인해. 그 말은 변명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유정은 눈을 감고도 잠들지 못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그 질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미 다른 세계를 엿본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었다. 유정은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잘못된 걸 선택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나를 선택한 것뿐이야. 그 선택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애써 외면한 채였다. 아침 공기는 전날 밤보다 더 차가웠다. 김유정은 눈을 떴을 때 집안이 지나치게 고요하다는 걸 가장 먼저 느꼈다. 평소라면 들렸을 부엌에서의 소리, 물 끓는 소리나 컵을 내려놓는 소리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7시가 되지 않았다. 유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방문을 열자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다. 뭔가 달라졌다. 이강희의 신발이 없었다. 현관 한쪽에 늘 놓여있던 작업화도, 운동화도 보이지 않았다. 유정은 걸음을 옮겨 옷방문을 열었다. 반이 비어 있었다. 강희의 옷들이 사라져 있었다. 많지 않았다. 계절별로 몇 벌 오래 입어 색이 바랜 셔츠들, 작업복, 그리고 그가 아끼던 회색 니트 하나. 남아있는 건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다. 그제야 유정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식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제의 메모와는 달랐다. 조금 더 길었고 조금 더 무거웠다. 당분간 나가 있을게.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서로 감정 가라앉히고 이야기하자. 말은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유정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당분간. 그 단어는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회사로 가는 길 유정은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강희에게서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그녀도 보내지 않았다. 내가 먼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회사에 도착하자 박중원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잠을 설쳤어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유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망설임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카페에 앉자 박중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집안일 아직 정리 안 된 느낌이죠? 유정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표정이 그래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사람이 결정을 하면 그 다음이 제일 힘들거든요. 유정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근데요, 박중원이 말을 이었다. 결정 자체는 이미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은 확인처럼 들렸다. 유정은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박중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도 느꼈겠죠. 뭘요? 이미 마음이 멀어졌다는 걸. 그 말은 잔인했지만 유정은 이상하게도 반박하지 않았다. 어쩌면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는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유정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불을 켜자 집은 여전히 낯설었다. 강희의 기척이 사라진 공간은 생각보다 넓고 비어 보였다. 샤워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자꾸만 현관 쪽을 바라보게 됐다.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 유정은 스스로를 비웃었다. 내가 원한 거잖아. 핸드폰이 울렸다. 박중원이었다. 오늘 많이 힘들죠? 혼자 있지 말고 나와요. 유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어디요? 그날 밤 유정은 박중원과 함께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옆자리에 있었다. 아직 선을 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선은 이미 발밑에서 희미해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강인은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가방 하나, 그리고 오래된 서류 가방.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집을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유정이 아닌 낯선 번호였다. 이강희. 낮고 묵직한 목소리. 강희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잘 지내고 있나?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다. 통화가 끝나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다. 끝난 게 아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다. 김유정은 법무법인 간판을 올려다보며 잠시 멈춰섰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건물. 번듯하다고 말하긴 애매했지만 초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런 공간이 싫지 않았다. 적어도 선택받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김유정 씨? 박중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그는 이미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 차림, 여유 있는 표정. 변호사분은 제 지인이에요. 일 잘해요. 유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지만 애써 무시했다. 사무실 안은 차분했다. 나무 책상, 정리된 서류, 그리고 냉정한 공기. 변호사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강희 씨와는 별거 상태신 거죠? 네. 재산 분할은 큰 재산은 없으신 걸로 확인됐고, 유정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큰 재산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남편분 직업이 택배기사시라. 그 말에 유정은 괜히 등을 곧게 폈다. 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절차는 간단할 겁니다. 간단. 그 단어가 이상하게도 유정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같은 시각 이강인은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집 근처의 작은 법률 사무소였다.
간판도 낡았고 내부도 소박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곳 같았기 때문이다. 상대 쪽에서 이미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동의 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게 끌 생각 없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요구는요? 없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후회 안 하시겠어요? 강희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다. 이미 충분히 늦었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서류는 생각보다 빠르게 오갔다. 유정은 도장을 찍으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나의 계약을 정리하는 기분이었다. 결혼도 계약이었고 이혼도 계약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졌다. 박중원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 침묵이 유정에게는 든든하게 느껴졌다. 이강희 씨는 변호사가 말했다. 별다른 요구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유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무것도요? 네. 유정은 순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안도도 분노도 아닌 어딘가 허전한 감정.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해?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게 맞는 거야.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이 찍히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유정은 건물을 나서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가 생각보다 상쾌했다. 이제 자유네요. 박중원이 웃으며 말했다. 유정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자유가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 아직은 알지 못한 채. 며칠 뒤 유정은 이사를 했다. 강희와 함께 살던 집은 정리되었고 그녀는 더 작은 대신 더 깔끔한 집으로 옮겼다. 월세였다. 보증금은 박중원이 잠시 빌려줬다. 곧 정리될 거예요. 그가 말했다. 회사 쪽에서도 기회가 있고 유정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날 밤 유정은 박중원의 집에서 잠들었다. 처음이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이 선택이 옳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한편 이강인은 다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원룸, 일, 그리고 반복되는 하루. 그는 더 말수가 적어졌고 더 성실해졌다. 물류센터에서는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다. 저 사람 감각이 있어. 현장 이해가 남다르다. 강희는 그런 말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았다. 아직은 고개를 들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번엔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정태. 이혼은 끝났나? 네. 잘했다. 짧은 대화. 그러나 그 한마디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강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차곡차곡 정리해온 메모들과 기록들이 들어 있었다. 노선, 물량, 인력 구조, 비용. 모두 언젠가를 위한 준비였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보여줄 차례군.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다. 김유정은 박중원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본부장 사모님처럼 대했다. 아직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런 호칭은 그녀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던 자리에 조금 먼저 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박중원은 여전히 반듯했다.
정장은 늘 깔끔했고 말투는 여유로웠다. 요즘 회사에서 나 많이 바빠.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조만간 큰 건 하나 끝날 거야. 유정은 그 말을 믿었다. 믿는 게 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서 균열은 시작됐다. 이번 달 카드 명세서가 조금 센데. 유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박중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아, 그거?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지금은 좀 돌려막기 중이라. 돌려막기. 그 단어는 유정의 귀에 익숙하지 않았다. 잠깐만 그래. 곧 정리돼. 그 말은 예전에도 들은 말 같았다. 아주 오래전 다른 사람에게서. 유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박중원의 집은 월세였다. 처음에는 임시라고 했다. 더 좋은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집 안에는 고급 가구 대신 빌려온 듯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새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가벼운 느낌. 이사 계획은 언제쯤이야? 유정이 물었을 때 박중원은 웃으며 넘겼다. 급할 거 없어. 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말은 이상하게도 유정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기반이 아직 없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한편 이강희의 하루는 더 바빠졌다. 물류센터에서는 그에게 점점 더 큰 구역을 맡겼다. 노선이 늘었고 인원 관리까지 겸하게 되었다. 강희, 너 현장 보는 눈이 있다. 관리자가 말했다. 기사들 컨트롤도 잘하고. 강희는 고개를 숙였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그 말은 겸손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배우고 있었다. 누가 빠질 때 어떤 구역이 흔들리는지, 물량이 몰릴 때 병목이 어디서 생기는지, 사람이 지칠 때 실수가 늘어나는 순간은 언제인지. 그 모든 것을 그는 기록했다. 유정은 점점 더 예민해졌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고 쇼핑으로 감정을 풀려 했다. 박중원은 처음에는 웃으며 받아줬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이건 꼭 사야 해? 어느 날 그가 처음으로 그렇게 물었다. 유정은 그 질문에 당황했다. 왜? 내가 번 돈이기도 한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잖아. 그 말은 처음으로 우리가 아닌 너를 기준으로 한 말이었다. 유정은 그날 밤 혼자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오래 바라봤다. 화장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표정은 예전 같지 않았다.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은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었다. 그 즈음 이강인은 다시 한번 이정태의 연락을 받았다. 이번엔 짧은 통화가 아니었다. 보고서 잘 봤다. 이정태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현장 파악은 충분하다. 아직입니다. 강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금만 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욕심 부리지 마라. 이정태가 말했다. 바닥을 정확히 알아야 위가 무너지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강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는 아직 낮았다. 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했다. 유정은 어느 날 우연히 강희를 봤다. 물류센터 근처 편의점 앞이었다. 강희는 작업복 차림으로 동료들과 서 있었다. 웃고 있었다.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유정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창문을 내리지도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저 가슴 한쪽이 묘하게 찌르듯 아팠다. 왜 저렇게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이지. 그 생각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었다. 차는 곧 움직였고 강희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날 밤 유정은 잠들지 못했다. 박중원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한 사람일까? 하지만 그 질문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 유정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다. 이미 너무 많은 선택을 해버렸다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중원의 집 거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넓고 정돈되어 있었다. 고급스러운 가구, 깔끔한 소파, 멀쩡해 보이는 가전제품. 하지만 유정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불안하게 보였다.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면 금이 갈 것만 같은 얇은 외피였다. 월세는 이번 달까지 밀렸어. 박중원이 담담히 말했다. 그는 늘 그렇듯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가벼운 허세를 감추려는 얼굴이었다. 유정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숨을 삼켰다. 그럼 돈은 돌려막기 중이지 뭐. 조금 있으면 정리될 거야. 유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조금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점점 커졌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 유정은 그날 밤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빛바랜 가로등, 멀리 보이는 아파트 불빛, 그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 그 모든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화장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완벽한 화장, 깔끔한 옷차림,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거울 속 유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 사이 이강인은 더욱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물류센터에서 그가 맡은 구역은 점점 늘어났다. 작은 실수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직원들의 심리까지 읽었다. 그는 매일 밤 기록을 정리하며 물류 흐름을 완벽하게 계산했다. 오늘 배달 지연은 어쩔 수 없었다. 자신에게 단호했다. 실수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고 다음 날은 더 강하게 움직였다. 이런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서서히 알려졌다. 저 사람, 그냥 택배기사가 아니야. 관리 능력이 남다르다. 평범하게 보이던 남자가 차츰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한편 유정은 점점 더 소비에 몰두했다. 신용카드 한도를 늘리고 쇼핑몰 앱을 새벽까지 뒤졌다. 박중원은 처음에는 웃으며 허용했지만 최근 들어 점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유정은 반발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박중원은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우리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야. 조금만 참자. 그 말에 유정의 마음속 불안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삶이 생각보다 얇은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몇 주 후 박중원의 폭력성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작은 다툼이었다. 유정이 사소하게 카드 사용 내역을 물었을 뿐인데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 좀 물어봐. 내가 알아서 할게. 유정은 처음으로 겁을 먹었다. 그동안 박중원의 허세와 말로만 있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는 외형상 완벽했지만 본질적으로 불안정했고 폭력적인 면모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유정은 침대에 앉아 떨고 있었다. 말없이 울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이 강인은 또 한 번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현장을 넘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단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배송 노선, 인력 배치, 비용 구조. 그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작은 변수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이제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유정은 그날 밤 혼자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화장은 그대로였고
옷차림도 완벽했지만 눈빛은 다르다.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믿음이라는 것 위에 서 있지 않아. 모든 게 허상일 뿐이야. 그리고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생겼다. 강희를 바라봤던 그날 편의점 앞 장면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진짜구나. 유정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선택을 한 자신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유정은 박중원의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조용히 켜진 스탠드 불빛 아래 커피잔만 남아 있었다. 박중원은 서재로 들어간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긴장이 가득했다. 작은 불안이 점점 공포로 번지고 있었다.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에 박중원이 나타났다. 늘 그랬듯 옷은 단정했고 머리는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내가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평소와 달랐다. 명령처럼 느껴졌다. 유정은 가슴이 뛰었다. 말은 친절했지만 음성에는 압박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말싸움을 시작했다.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이렇게 계속 소비하면. 그럼 내가 돈을 안 쓰면 돼요? 유정의 말투가 날카로웠다. 박중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번 달 이미 한도를 넘어섰다. 앞으로도 조심 안 하면 곤란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다. 유정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다툼은 곧 침묵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공기는 이미 찌푸려 있었다. 그 순간 유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깨졌다. 그동안 자신이 선택한 삶, 박중원과 함께 한다고 믿었던 미래, 모든 것이 얇은 허상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이었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강희 저 사람은 진짜였는데 편의점 앞에서 본 강희의 단단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느낀 안정감, 진실함, 현실적 힘. 그와 지금의 삶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박중원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뒤적였다. 유정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마음속으로 그를 계산했다. 이 사람은 결국 빚과 허세 위에 서 있어. 나는 그 위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어. 그 생각이 반복되면서 유정은 잠들지 못했다. 한편 이강인은 새로운 노선을 배정받았다. 오늘부터 이 구간 전담이다. 물량은 이전보다 2배. 강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쉬울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기회가 온 것에 희열을 느꼈다. 그는 기록지를 꺼냈다. 배송 소요 시간, 차량 위치, 직원 배치, 예상 변수까지 전부 계산했다.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이제 제대로 보여줄 차례야. 그 눈빛은 단단했다. 유정이 느꼈던 허상과 불안을 그는 현실로 바꾸고 있었다. 그날 밤 유정은 침대에 앉아 거울을 보았다. 화장은 완벽했고 머리는 단정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불안과 후회, 동시에 무력감과 외로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제 선택은 내 몫이야. 누구에게 기대거나 속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선택이 이미 늦어버린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강인은 바닥에서, 유정은 허상 속에서 그들의 삶은 서로 다른 궤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서로를 마주할 수 없는 거리,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부딪히게 될 운명. 그날 저녁 유정은 박중원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됐다. 월세 미납, 카드 돌려막기, 숨겨진 대출 상황이 한꺼번에 드러난 날이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내가 모르는 돈이 이렇게 많았다고요? 유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박중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말했어봤자 넌 이해 못했을 거야. 그 말은 유정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해 못한다고요? 내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손이 테이블 위를 내리쳤다. 처음으로 폭력적인 기운이 현실로 다가왔다. 유정은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가슴은 얼어붙었다. 그날 밤 유정은 스스로 깨달았다. 내가 선택한 삶이 허상 위에 있었다. 박중원과의 삶은 화려하지만 불안정했다. 눈앞의 안정감은 순간이었고 그 속에는 폭력과 허세, 숨겨진 빚이 존재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후회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했다. 강희는 달랐다. 편의점에서 본 강희,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강희, 진실했고 묵묵했고 단단했다. 그와 비교하면 박중원의 모든 것이 불완전하게 느껴졌다. 같은 시간, 이강희는 마지막으로 큰 결정을 내렸다. 이제 설립할 때가 됐다. 그는 수개월 동안 쌓아온 데이터, 기록, 노선, 인력 배치 계획을 전부 확인했다. 모든 변수는 계산되었고 준비는 완벽했다. 이제 현실에서 보여줄 차례였다. 시작만 하면 흔들림은 없다. 그 결심은 단호했다. 과거의 상처, 유정과의 이별, 혼자의 외로움 모든 것을 밑거름 삼아 그는 자신의 길을 열 준비를 했다. 유정은 박중원의 집을 나왔다. 그녀가 느낀 감정은 복잡했다. 분노, 후회, 허망함, 그리고 안도. 모든 감정이 뒤섞였지만 마음속 한가운데에는 단 하나의 확신이 있었다. 다시는 속지 않겠어. 그 결심이 그녀의 불안과 외로움을 조금은 덜어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선택이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세 사람의 삶은 서로 다른 궤도로 완전히 나뉘었다. 유정 허상과 불안을 깨닫고 현실과 마주할 준비. 박중원 겉모습만 남고 진실과 폭력성 드러나며 고립. 강의 전략적 계획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택배업 기반 설계 완료. 운명은 이미 각자의 길을 정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충돌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강인은 드디어 회사를 설립했다. 물류센터에서 배운 노선 관리, 인력 배치, 배송 시간 계산, 비용 구조까지 모두 체계화해 작지만 강력한 택배 회사를 만들었다. 간판은 소박했지만 시스템은 완벽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한눈에 들어오는 소규모 트럭과 기사들, 그 흐름 하나하나가 그의 손 안에서 움직였다. 이정태가 뒤에서 다가왔다. 좋다.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라. 모든 것은 내 판단에 맡기겠다. 강희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는 단순한 기사에서 기업가로 완전히 탈바꿈한 순간이었다. 유정은 박중원과의 결혼 생활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월세집, 빚, 폭력성. 현실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랐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법적 갈등이었다. 박중원, 이번엔 끝까지 갑니다. 유정은 변호사 앞에서 그녀는 단호했다. 박중원은 처음에는 허세를 부렸지만 서류와 증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유정은
법적으로 완전히 우위를 점했다. 모든 집과 재산은 사실상 부인했고 유정의 손에 남은 건 최소한의 피해 복구뿐이었다. 유정은 그 과정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겉모습만 보고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그 교훈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시간이 흘러 강희의 회사는 점점 성장했다. 작지만 정확한 배송, 고객 신뢰, 탄탄한 재정,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유정이 강희를 다시 만났다. 편의점 근처 우연히 마주친 순간이었다. 유정은 숨을 삼켰다. 강희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확고한 자신감과 진실만이 있었다. 강희 씨. 유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다시 한번 시작하면 안 될까? 미안해, 내가 너무 부족했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유정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강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번엔 서로 믿고 믿어주자, 진짜로. 그렇게 강희는 유정과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중원은 법정 싸움과 빚 폭로로 완전히 고립됐다. 화려한 외모와 허세는 사라졌고 그의 폭력성과 부실한 재정만이 남았다. 이정태는 그의 행보를 지켜보다가 유정을 협박하는 박중원의 앞날을 완전히 막았다. 사실 이강희의 아버지 이정태는 거물급 큰손이었다. 베일에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다. 어디에서도 일할 수 없게 만들어라.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박중원은 사회적, 재정적 기반을 상실했다. 유정은 두려움과 후회 없이 자신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강희의 택배회사는 작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가팔랐다. 아버지 이정태의 지원과 실전 경험, 철저한 준비 덕분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가 사무실 창가에서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희의 옆에는 이제 그를 이해하고 믿어주는 유정이 있었다. 두 사람은 과거를 속죄하며 미래를 계획했다. 이번엔 진짜 우리가 함께하는 거야. 유정이 미소 지었다. 강희도 그 미소에 따뜻하게 웃었다. 이강희와 유정은 서로에게 속지 않고 진실만을 보고 다시 결혼했다. 유정은 과거의 허상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현명하게 소비와 선택을 통제했다. 강희는 묵묵하지만 강인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사람들과 신뢰를 쌓았다. 이정태는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길을 갈 차례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단단하게 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과거의 상처, 거짓과 허세, 실패와 배신. 모든 것은 이제 끝났고 남은 것은 단 하나. 진짜 삶, 진짜 사랑, 그리고 진짜 선택. 그들은 행복하게 앞을 바라보며 시작하고 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